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죠. 전쟁 도중에 메가더와 트루먼이 대립을 하죠. 메가더는 중국을 공략함으로써, 중국 본토를 공략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어느 정도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최소한 한반도는 그래요.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루먼은 정반대의 생각이었죠. 안 된다. 확전 안 된다. 그래요. 중공군이 먼저 침략을 했지만 그래. 중국 본토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북 분단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맞았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가더가 맞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반도는 남북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남북 통일을 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루먼이 역사적 배경이 없어서 그런 거죠. 트루먼의 분단 결정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다. 무슨 소리냐? 역사를 알면 한반도를 그래요. 한국이 점령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전략과 국익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는 말이다. 만일 당시 남북 통일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한국이 되었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강력한 지렛대를 얻은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삼국이 있으면 어디가 위험할까요? 어디가 한국의 통일을 용인하고 어떤 곳이 한국의 통일을 용인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한반도를 항상 속국이나 중국으로 편입하려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 그런가요? 지리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중일전쟁이죠. 적국이 한반도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국이나 통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청일전쟁이죠. 그리고 중일전쟁에서 중국은 큰 위험에 빠지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일이 되는 경우는 속국이 될 경우 그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인접해 있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다를까? 인접국 간에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위험이 덜한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알면서도 갑신정변 인사들은 친일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덜 위험하죠. 인접국 간에는 정복전쟁이 많은데 정부 간의 정복전쟁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는 한 2000년 동안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정도? 전쟁은 아니지만 한일합병 정도 그렇게 그래요. 어떤 사이가 나빠질 만큼 그런 어떤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분쟁이 많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본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단지 이제 좀 반일 정서가 있는 거는 최근의 일이라서 그런 거지 위험은 덜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반일이면 어떤가요? 일본 역시
통일을 반대하겠죠. 근데 친일이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가깝게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또 한국을 통해서 또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어떤가요? 미국도 낫죠.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누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인지 아닌 세력인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가까워져도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그때 남북 통일이 됐으면 강력한 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했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6.25 전쟁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제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요. 1951년에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하지만 또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1951년 7월 12일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있었다. 이후의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휴전회담이 있겠죠.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래요. 휴전 협정이 2년간 길어진 이유는 포로 송환 방식 때문이었다. 어떻게 포로를 교환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휴전 협정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포로로 잡힌 중국군과 북한군 중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이 제법 많았다. 왜 길어졌느냐? 중국군과 북한군 모두 그 자신의 속한 국가에 돌아가겠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산군은 포로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엔군은 포로들의 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포로들의 의사에 따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2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래 뭐 인권이 중요하니까 포로들의 의사를 중시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단독으로 방공 포로를 석방했다. 근데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절차가 있겠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석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절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석방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중국인들과 북한인들이 많았는데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송환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송환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포로의 송환 여부를 중립국이 관리하며 일정 기간 동안 포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였다. 근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석방해버렸죠. 하지만 이승만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 포로들을 석방했다. 휴전 협정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는 이승만을 체포하라는 결의안까지 나왔고, 미국은 유엔군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승만을 파면시킨 뒤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정을 실시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공인들의 이승만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실시되지 못했다. 실상 10,000명 이상의 포로가 공산군들에게 잡혔었기 때문에 유엔군에게 포로 교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잖아요. 영국이건 미국이건 자국의 국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포로 교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이승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승만은 어떤 목적으로 마음대로 석방해버렸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승만은 한국의 국익 입장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포로 교환이 끝나면 유엔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그 포로 교환 끝나면 뭐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군이나 유엔군이 다 철수해버리면 또다시 위험한 상태에 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였다. 또 여러 가지 또 요구할 것도 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승만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소련이나 중공과 연대하여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 없이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해결된 뒤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제 포로 교환하고 뭐 그냥 이상하게 뭐 철수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넣은 거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북한, 중국이 서명하면서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어쨌든 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있잖아요. 한국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요. 이승만이 서명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정전협정 체결 안 한다,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승만의 결정에 의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국군은 서명하면 미국이나 유엔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정전해버린다 해서 서명해버리면 요구할 게 많은데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장기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작전 지휘권 유지, 휴전 이후에도 공산 침략 시 자동 개입 보장을 요구하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5가지 조건 중 자동 개입 외에는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우린 정전협정 못해. 너희들끼리 정전협정해. 우리 요구 조건 안 들으면 우리는 북진할 거야.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동 개입 보장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작전권을 유엔군에 넘겼다. 작전권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전시작전권이 있잖아요. 원래 평시작전권도 유엔군에 있었죠. 이승만이 넘겼죠. 위임을 했죠. 근데 그 위임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작전권을 넘겼다는 게. 하지만 이는 공식 조약이 아니고 성한 형태의 일방적 위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냥 서한으로 당신들이 작전권을 가지고서 군대를 지휘해 주시오, 그거였다는 거예요.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엔군의 입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임했으니까 나 위임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통상 법적으로 위임했을 경우 위임을 처리하면 자연히 작전권은 한국군에 있게 된다. 이제 위임 이제 그만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엔군도 얼마든지 위임된 작전권을 포기할 수 있다. 네가 작전권을 주든 말든 난 안 할 거야 이러면 양쪽에서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처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있겠죠.
당시 이승만이나 유엔군 모두 작전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승만이 작전권을 회수하면 미국은 이승만이 제시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작전권을 넘기겠다. 대신에 이런 조건들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이승만한테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정전협정의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내가 언제 사인했냐 전쟁 중에.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유엔군 입장에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한국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다 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한 거죠. 그것은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전협정에 서명한 이는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이다. 한국군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승만은 그런 걸 계산한 거죠. 즉 한국군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전쟁 중이라는 말이다. 즉 이승만 정부는 한국의 작전권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서로 이제 묵시적인 이런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취소하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 여기 현 시대까지 온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식민지라서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유엔군이 한국의 작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수도 있다. 철회한 일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평시작전권을 회수했고 전시작전권은 회수하지 않았다. 평시작전권을 뭐 자주국방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회수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회하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 안 한 이유는 그동안 군사정부도 있고 이랬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김영삼 정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어떤 역사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통독부도 어떻게 했나요? 다 없앤 것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 지식이 없는 거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의 책임을 유엔군과 미군에 부과하기 위함이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자주국방을 몰라서 회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상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유엔군과 미군은 한국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된다. 대한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책임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전쟁에서 패하면 작전권을 지닌 군대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작전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작전권을 지닌 군대에 있다는 거예요. 패했어요. 우리 그냥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 떠날래. 책임이 없잖아요. 작전권이 나한테 없는데.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작전권을 회수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역사적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 김영삼 정부의 평시작전권 회수는 역사를 전혀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평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평시에 일어나는 적국의 모든 도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미군과 유엔군에게 물을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있잖아요. 평시에도.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당장 뭐 북한에 쳐들어갈 것도 아닌데 1999년, 2002년 연평해전이나 2016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유엔군이나 미군에게 물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 견제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작전군이 미군이나 유엔군에 있어요. 한국군이 지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건가요? 미군이나 유엔군이 지휘를 받는 그래요. 군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미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다고는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북한도. 유엔군과 미군을 상대로 도발을 한 거잖아요. 한국군을 도발하는 게 부담을 느끼겠어요? 아니면 어느 게 더 부담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미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는 게 훨씬 부담을 느끼죠. 어쩌면 평지작전권을 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지작전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미군과 유엔군을 공격한 거잖아요. 한국군과 유엔이나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지휘상 다른 군대이기 때문이다. 다른 군대라는 거예요. 지휘를 받는 경우와 지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실상 당장 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전시작전권을 회수할 이유도 없다. 당장 전쟁을 일으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유엔군에 있을 따릅니다. 그래요. 왜 있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김영삼 대통령처럼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주국방 해야지. 작전권 회수해. 자주국방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았죠. 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살펴봐야 되죠. 1946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한민당은 1등이 이승만계와 큰 차이 없는 압도적인 2위 정당이었다. 처음 선거가 있었다 했죠. 1946년 10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했죠. 그때는 이승만계가 17석, 한민당이 14석. 별 차이가 없었죠. 만약 이러한 결과가 선거마다 지속되었으면, 선거마다 반복되었으면 이승만은 한민당과 연합하여 정치를 해야 했다. 그렇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한민당 협조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렇잖아요. 50%도 안 되고 이승만기 지지가 확고한 지지가. 재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헌헌법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그래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거죠. 하지만 1948년 5월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승만계는 거의 40%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고 한민당은 전체 의석 중 14.5% 의석만 얻었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첫 선거에서는 두 번째 선거에서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승만은 한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 한 200석 중에서 뭐 한 30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한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당시 한민당은 한민당 소속인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 지역의 목사 출신인 이윤영을 총리로 지명했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에 한민당은 강한 반발을 했고 그래요. 많이 챙겨줄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뽑아주고 전혀 안 그랬죠. 국회 인준투표에서 이윤영은 부결되었다.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지 않고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민당 역시 세가 그리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범석을 부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윤영은 북한 출신이고 또 목사 출신이니까 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경력이 너무 없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또 이승만이 또 세니까 또 이범석을 내보내면 또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또 되는 거죠. 이후에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인사는 중용했고, 한민당 인사는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면 쓰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공산당 출신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한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임시정부에서도 아니고 조봉암은 조선공산당 출신이잖아요. 조봉암은 북한식 농지개혁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한 반면 한민당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했다. 이에 한민당의 반발은 계속되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채택되는 대신 미군정의 농지개혁보다 소작농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농지개혁이 채택되었다. 앞서 살펴보았죠. 또한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추가되었다.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라 했죠. 그래요. 어쨌든 농지개혁이 중요하니까 조봉암을 발탁한 거죠.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한민당 인사들은 믿을 수 없다 생각하고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이가 있으면 사실은 한민당계 인사를 발탁하는 게 더 나았죠. 꼭 한민당계가 아니더라도 조선공산당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좀 이승만 대통령도 오버를 한 거예요. 찬밥신세가 된 한민당은 농지개혁까지 반대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대부분의 소작농민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렇죠. 이제 대부분 농민들이 소작농인데 보이는 모습은 농지개혁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제1당이긴 하지만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는데 위기를 느끼겠죠. 위기를 느낀 한민당은 합당을 시도한다. 한편 신익희와 시청정과 같은 임시정부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48년 11월 13일 대한국민당이 창당되었다. 그래요. 대한국민당은 한국정부 수립에 참여한 이승만파 임시정부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승만파 임시정부계 인사들이 아니었다. 이들 중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국민당 수뇌부는 그래요. 원래는 김구파였다가 막판에 이승만파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익희도 그렇고 지셔청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김구파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막판에 한국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익희나 지청천은 이승만이 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한민당과 마찬가지로 찬밥신세가 된 대한국민당 수뇌부는 반이승만 정당으로 전락했다. 수뇌부라고 하는 이유는 있겠죠. 대부분이 다 이승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탈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뇌부만 반이승만이 됐다는 거예요. 신익희나 지청천과 같은 수뇌부만. 실상 이승만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첫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이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공산당 출신 조봉암을 임명할 수 있었고 경제학 박사이면서 한민당 출신인 김도연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능력이 있으면 썼다는 거예요. 한민당 출신 인사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민당의 수장인 김성수를 배제한 거지. 이 사람은 이제 충성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죠.
뭐 조선공산당 출신도 쓰고 뭐 한민당계 인사 중에서도 이 사람은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본 거죠. 또한 근대화 세력 인사들 중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을 중요했다. 그러한 이유로 임시정부계 인사이면서 처음부터 이승만파였던 이범석과 목사 출신인 이윤영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그렇죠.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당시 이제 기독교계 인사는 반공 인사니까 충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했더라. 근데 이제 좀 충성하지 않을 것 같다. 배신할 것 같다. 아무리 임시정부 인사라도 신익희나 지청전 같은 사람은 보니까 이거 충성 안 하겠는데 이런 인사들은 안 썼다는 거예요. 또 능력이 없으면 안 쓰고. 능력이 있으면 썼죠. 충성파나 능력파 이 두 종류를 썼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된 한민당과 대한국민당 수뇌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1949년 1월 26일 해산을 결의하고 1949년 2월 10일 통합정당으로 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 통합 당시 한민당은 29석에서 60석으로 증가했다. 이는 85명이었던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한 결과였다. 한민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애들도 많았다 이 말인 거예요. 1948년 5월 선거에서 대한국민당 역시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하여 30석으로 증가해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합당하였다고 하여 90석이 되진 않았다. 친이승만계의 인사들이 합당에 반대하며 탈당하여 합당 뒤에는 69석이 되었다. 대한국민당은 이승만 지지자들을 모아서 만든 당이라는 거예요. 수뇌부가 결정했다고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승만 지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석이 되지 않고 69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합당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69석이라고 해보았자 전체 의석수의 3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유선, 송진백 등 대한국민당 의원 23명이 합당에 반대하며 탈당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30석 있었는데 23명이 그냥 탈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대한국민당은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수뇌부가 마음대로 합당을 결정하며 반이승만 노선을 선택했으니 이승만파 의원들이 탈당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대한국민당이 합당을 결정한 거는 수뇌부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의원들은 반대했는데 수뇌부에 이제 그런 결정권이 있었던 거죠. 대등한 조건으로 두 정당이 합당한 것 같지만 인물난을 겪던 한민당이 임시정부의 인사들을 스카우트한 셈이 되었다. 30석과 60석이 합치면 대등한 조건이지 뭐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한민당에 그냥 몇 명의 대한국민당 출신 의원 7명이 그냥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카우트한 셈이 된 거죠. 반이승만 노선을 채택한 민주국민당은 의원 내각제를 주요 당론으로 선택했다. 그럼 민주국민당은 뭘 선택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왜 의원 내각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승만의 지지는 압도적이기에 그 누구도 선거를 통해 이승만을 꺾고 정권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승만에게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거죠. 방법은 의원 내각제밖에 없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승만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반을 얻지 못하면 정권을 얻을 수 있기에 의원 내각제를 주요 당론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요. 오로지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거죠. 1950년 1월 27일 민주국민당은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물론 반이승만계에 대한 대응 역시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승만계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다수가 이승만계인데
이승만은 1951년 12월 17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 자유당을 창당했다. 자유당은 대한청년단, 독립촉성국민회, 노동조합 총연맹 등 우익사회단체들을 포괄적으로 흡수한 친이 이승만계 정당이었다. 다수 정당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계가 개편이 된 거죠. 크게. 두 정당 중심으로 자유당 중심과 자유당과 민주국민당. 1948년 한국이 건국되기 전 임시정부계 인사들과 한민당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민당 주요 인사들을 홍진우도 죽이고 장독수도 죽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뒤섞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민당이 임시정부를 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민당을 임시정부는 경쟁 상대이자 적으로 인식했다. 그때 한민당이 압도적이었으니까. 하지만 한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무의미해졌다. 임시정부계 인사들은 항상 소수죠. 이승만이 세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민당과 그 임시정부계 인사들이 합당할 때 그리고 한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한민당에 그래요. 뜨는 인사가 없어서 그렇지. 인기를 얻는 인사가 없어서 그렇지. 또한 이때는 임시정부 인사들 내부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 인사 역시 대부분 제거되었으니 협력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죠. 1900 계속 그런 인사들은 빠지죠. 긴급한 인사들은 빠지고 뭐 그렇게 되죠. 선거에 참여 안 했고 한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참여 안 했죠. 즉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모두 우파 세력으로 재편되었고 식민지식이 노선의 차이는 무의미해지며 뒤섞이는 결과가 발생했다. 즉 어느 정당이나 국내의 실력 양성파와 해외의 독립파가 섞여 있으니 구별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승만파인가 반이승만파인가가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래요. 한민당은 주로 이제 국내파 실력 양성파 인사들이 중심이 됐고 그래요. 또 임시정부계 인사들이 있죠. 주로 해외파, 독립파 인사들이 있죠.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서로가 노선이 다른 건 알았다는 거예요.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네가 올린 내가 그러니 원래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삼을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국내의 실력 양성파 인사들을 적으로 삼았죠.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산주의 인사들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도 공산주의 세력과 뭐 충돌이 있었지만 또 특별하게 뭐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적으로 인식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국내 실력 양성파 근대화 세력을 공산당이 공격했냐는 거예요. 그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는 재산 몰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임시정부도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이제 서로 합쳐지잖아요. 뭐 노선이 차이니까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죠. 뭐 네가 올리 내가 그러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공격하나요?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